안녕하십니까. 절세의 달인 문길성 CFP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꼬마빌딩 징여 관련돼서, 나름대로 사례에 대해서 결과가 좀 도출이 돼서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마빌딩이 왜 이렇게 좀 복잡해지고 있느냐. 그건 역시 이제 비거주 부동산 관련돼서 과세관청에서 이제 칼을 빼드렸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무조건,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준시가 10억 이상, 기준시가 10억 이상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최소한 몇 군데?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를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증여하고 싶은 분들은 좀 여러 가지 좀 난처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네. 이분의 이제 사례는 이제 빌딩이 이렇게 있으면 가치가 5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뭐 기준시가 50억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대출금이 있잖아요. 대출금이 20억, 그리고 뭐 보증금이 10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담보증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출금과 보증금을 끼고 부담보증을 하게 되면 수증자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세 대상, 과세 대상은 20억이죠. 20억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요 부담부하는 이 부담부만큼은 부모가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고 수증자는 뭐죠? 증여세를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래서 통상 부담부 증여와 전체 증여를 비교를 꼭 반드시 하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증여세가 뭐 20억에 대한 증여세와 그다음 플러스 뭐죠? 양도세 30억에 대한 양도세 이거와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죠. 그 다음에 전체 50억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그렇죠. 요거 비교해서 싼 세금을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서 증여 플랜을 짜는데 당연히 뭐 대부분은 이제 이게 증여세가 적게 나오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양도세 뭐 예를 들어 주택 같은 경우 3주택 해가지고 양도세 뭐 중과세 막 맞는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플랜을 진행을 합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세금만 계산된다면 얼마나 간편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되죠.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자, 일단 수증자 받는 분은 먼저 은행에 가셔야 됩니다. 왜? 여기 이제 대출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준 거고, 이 건물주를 향해서, 신용도도 평가하고, 그래서 대출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증여가 되고, 건물이 잔액이 넘어갔을 때, 이 대출금에 대한 승계 여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승계 여부. 아니면 또, 추가로 또 내가 대출금을 뭐 대환 대출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의 신용도도 한번 평가를 해보고 만약에 이제 대출을 승계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대출을 조금 더 받는 게 유리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그거 이제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승계 여부를 이제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 체크를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 조건이 이 사업, 임대사업에, 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에 대한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포괄양수도. 그래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제가 또 직접 만들어 드렸죠.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사업 전체에 대한 인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건물이 등기가 돼서 넘어가면서 이 자료를 주면서 모든 대출이 승계가 되게끔 그렇게 먼저 밑 작업을 한 거죠. 밑작업을 다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뭐 디테일한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임대소득이 이제 발생이 됐던 거잖아요. 여기서 임대소득. 그쵸? 50억이라는 임대소득이 발생이 됐는데, 이 임대소득 누가 받았죠? 부모님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생활비. 이 생활비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임대소득이 자녀에게 넘어갔다, 임대소득이. 그쵸?
그러면 이 자녀도 본인의 기본적인 본인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소득 합쳐진다. 그러면 굉장히 또 소득세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부모 입장에서 임대소득이 자녀한테 넘어가니까 오히려 이제 생활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생활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세금은 없습니다만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 거냐, 그런 것도 하나 이슈가 많이 있었죠. 논쟁도 있었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소득을 좀 낮추는 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은 어떻게 됐든 간에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더불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양도세를 누가 부담한다 그랬죠? 이 양도세? 30에 대한 양도세? 네, 양도세 부모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자산가니까 뭐 당연히 세금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세금에 대한 재원이죠. 이 재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양도 차익이, 그러면 빌딩이 구입한 지가 뭐 20년, 30년 돼가지고 양도 차익 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고세율을, 그죠? 아주 높은 세율을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커져요. 그런데 현금 보유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도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좀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좀 난처해지는 거죠. 그죠? 네. 주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고요. 또 여기 이제 대출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납부해야 되죠? 당연히 인수자, 즉 수증자 받은 자녀가 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세금이 세이브가 됐지만, 세금이 절약이 됐는데 이자를 납부하게 되잖아요, 자녀가. 그럼 이자만큼은 또 절세효과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될 게, 지금 기준시가 10억 이상이면 무조건 두 군데 이상의 감평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물론 감정평가를 본인들이 의뢰를 해서 그 감정평가 비용에 대한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뭐 전국에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0억 이상 정도는 거의 했고 30억 미만 정도는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꼬마 빌딩의 개념이 대부분 20, 30억 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더욱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해진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기준시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감정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딜레마였고요. 또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 이 감정평가라는 게 이 감정평가사마다 또 감정평가 법인마다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고객님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감정평가,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탁감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탁감을 좀 진행을 해보는데, 제가 의뢰한 곳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가장 저렴하게 저희가, 감정평가가 되는 곳을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아시다시피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이 감정평가사들이 세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나와 있는, 상속세법에 나와 있는 보수점 평가 방법, 90% 이상, 90% 미만이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20억, 또 21억 해야지 평균, 20억 5천원을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감정평가에서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에서 이상하다. 다시 한번, 평가기관은 우리가 의뢰하겠다. 과세관청. 그래서 만약에 22억이 나왔다. 그런데 22억이 될 가능성도 크다. 두 군데 이제 해서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신고할 걸, 그죠? 괜히 어떻게 해요? 기준시가를 했다가, 그죠? 기준시가를 했다가, 이렇게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많이, 좀, 여러 부분, 사례 부분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분은 이제 신고를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을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비용은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어차피 증여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취득세도 내셔야 되고 등기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서 증여하고 이제 증여 신고는 이제 당연히 세무사를 통해서 했죠. 자, 그래서 등기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요것도 실은 법정 비용에 제가 3분의 2로 해드렸어요. 굉장히 좀 싸게 저렴하게. 그리고 세무사님들도 거의 비용이 물론 이제 고객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본인 책임지면서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안 들었어요. 거의 뭐 평균 비용 정도 들어가셨고. 그래서 이 컨설팅 자체라는 어떤 비용은 뭐가 저희들이 비용을 이제 좀 받냐면 기본적으로 절세 금액이 컸을 때의 컨설팅 비용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고객님이 하시나 우리가 하나 별로 차이가 없어 세금이. 그러면 컨설팅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죠. 저희가 이제 신고하면서 어떤 부분들 조언을 해드리고 관리해드리고 이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비용만 받은 거니까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만약에 절세 금액이 컸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기본적으로 신고하셨을 때 한 10억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절세에서 5억으로 주겠다. 5억으로. 와, 그러면 굉장히 절세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비용을 좀 받겠죠. 그러나 뭐 큰 차이가 없어. 뭐 독인 객인, 도친 객인겠지. 뭐 이렇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비용으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합니다. 대신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내용들, 아까 말씀드린 포괄 양수도 해서라든가 또 신고하는 비용들 저렴하게 어디서 할 건지, 특히 이제 간편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저렴한 대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또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정선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저희가 선택도 해드리고 그런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것도 뭐 비용이 많지도 않고요. 그러나 절세금이 컸을 때 저희가 많은 비용을 받는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떤 신고 내용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냥 뭐 아주 소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꼬마빌딩 증여에 대한 부분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게 시행되기 이제 2020년도부터 시행을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굉장히 좀 유도리가 많이 있었어요. 유도리는 갈수록 줄어든다.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앞으로 세법은 계속해서 강화가 될 거고 투명해질 거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절세 전략은 계속해서 막힐 거다는 거예요. 막히기 전에 좀 빨리빨리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부동산을 가면 갈수록 그런 어떤 절세의 어떤 비법들은 이제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세무조사는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받더라도 어느 정도 증빙이 가능한 선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고민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상담 요청하시면 전화 상담이든 아니면 또 대면 상담이든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지금 법인세 신고 앞으로 3월달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익잉여금 많으신 분들 이제 고민돼서 막 전화 오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제가 좀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세의 달인 문길성 CFP 지금까지 강의 만족스러우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꼭 부탁드리고 SNS 공유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